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4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북한 정권에 문제가 생겼다는 루머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평양에 뭔가 큰일이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논평을 해온 언론들은 반성의 말 한마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44개월 만에 열린 남북 군사회담을 쉬쉬했던 정부는 북한이 비공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자 결국 말을 바꿨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반도와 국제 문제 조망해보는 월드리뷰 시간입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남북 군사 당국자 접촉이 지난 수요일 그리고 그저께 있었죠. 예. 네. 뭐 접촉 자체보다 그 전후 상황 때문에 논란이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판문점 만남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고 어떤 합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제죠.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접촉의 성사 과정을 밝히는 공개 보도라는 걸 내놓으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접촉에 앞서서는 정부가 투명한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고 했던 기존의 공언을 뒤집고 비밀리에 만남을 추진하려고 했던 문제, 이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네, 좀 시간 순서대로 짚어볼까요? 비밀 예. 접촉을 하려고 했던 그때부터 좀 보죠. 예, 이번 회담의 남측 수석 대표는 류재승 국방부 정책실장이고 북측에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단장으로 나왔습니다. 둘 다 별을 다른 장성급입니다. 이 정도 급이 만난다면 과거 같으면 사전에 국민들한테 반드시 알렸던 그런 큰 만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담은 비공개로 추진이 됐고 회담 후에 정부는 북한이 비공개를 요구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에 앞서 조선일보만 이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들은 그 다음 날 어제죠. 투명한 남북관계를 공언해온 박근혜 정부가 원칙을 버렸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뭐 투명한 남북관계 추진 원칙을 버린 것도 문제고요. 예. 아니 비밀로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비밀로 해야지 이게 조선일보에만 보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일단 지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비공개 회담을 먼저 요구했다라는 그 정부의 설명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 기본적인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이 내놓은 공개 보도 때문인데요. 북한은 자기들은 공개하자고 했지만 남쪽이 비공개를 원했다라고 남쪽에 설명하고 정반대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예, 최종적으로 비공개 회담으로 하자라는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남북이 공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점이 뭐냐? 누가 먼저 비공개를 제안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국방부가 회담 직후에는 북측의 비공개를 요구했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북한의 공개 보도가 나온 후에는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비공개를 제안했고 북한이 수용했다라는 입장 자료를 통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네. 자, 이거 뭐 회담이 공개냐 비공개냐 뭐 이거보다 예. 지금 정부 말의 신뢰성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남북 회담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누가 먼저 공개를 제안했냐, 비공개를 제안했냐, 이런 좀 작은 부분에서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면 남북 관계에서 정말 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남측의 발표를 북한이 공개적으로 뒤집었던 경우가 이명박 정부 이래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1년에 있었는데요. 남측 대표가 돈 봉투를 내밀었다, 이런 얘기를 북한이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그거를 남쪽이 부인하니까 녹음 기록을 공개하겠다, 이런 경고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남쪽이 주장하는 걸 북쪽이 뒤집는 이런 경우가 계속 쌓이면서 정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냐라는 의문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언론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수요일에 회담 사실을 조선일보만 보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언론들이 정보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통일부 브리핑 때는 어떤 기자가 우리 정부가 괴뢰 정부냐, 이런 질문까지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국방부가 이 말을 바꾼 문제를 비판하는 언론은 몇 군데밖에 없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언론들은 남이 보도한 거를 내가 못할 때, 그러니까 언론 용어로 물을 먹는다고 하죠. 이 물을 먹는 데만 발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투명한 남북관계 원칙을 저버렸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비판을 했지만 본질은 물먹은 것에 대한 화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언론의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겁을 안 내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코너 항상 뒷부분에서 중요한 칼럼들 소개해주는 순서가 있었는데 오늘 칼럼은 이 북한과 관련된 칼럼인 모양이에요. 예.
한반도 문제 전문가 김현철 인제대 교수가 지난 13일 월요일자 한겨레 신문에다 쓴 이상한 북한 이상설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9월 3일 이후에 북한 매체에 안 나타나다가 지난 화요일 14일에 다시 등장한 일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안 나타났던 40일간 여기에 대해 안 나타나니까 북한 내부의 사정과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온갖 루머와 억측들이 나왔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등장하기 하루 전에 나왔던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등장하기 하루 전에 예. 나왔던 칼럼. 제목이 이상한 북한 이상설. 예. 그러니까 북한에 뭐 뭔가 병고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보도한 내용들에 관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별의별 루머들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퍼져나갔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근거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김현철 교수는 북한 붕괴론을 믿는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가지고 북한 권력의 이상 상황을 추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보에 대한 판단은 그 정도로 허접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한의 공식 매체에 대한 독해,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정보 공유,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 정권에 이상 징후가 없다고 하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소문이 그냥 소문으로 그치지 않고 보도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종편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북한에 관한 소문은 과거에도 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정권 이상설을 비판하는 이런 칼럼까지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은 역시 언론들, 특히 종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 또는 뭐 중국의 SNS에서도 또는 김정은 피습설 이런 얘기들을 토대로 해서 기사를 쓰고 있고요. 또 전문성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나와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마치 어떤 진실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처럼 신빙성을 얻어가는 그런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데일리 미러가 김정은이 즐겨 먹는 스위스산 치즈가 건강을 해쳤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이런 입증이 안 된 추정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 역시 종편들이었습니다. 네. 그럼 그 칼럼에서 혹시 그 해법에 관한 내용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해법이라고 한다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면 인적 교류를 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해법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한 대목을 읽어보자면 평양에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다. 그렇지만 평양에 주대하는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교도통신은 곧바로 평온한 평양시내 일상을 전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평양에 통신사나 하물며 인도적 지원단체도 없다. 이런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왕래, 공식적인 왕래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북한 정보가 많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에 남북관계가 끊기면서 북한 정보 실패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김정은에 관한 뜬소문이 여론을 흔드는 이유가 된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네, 당연한 지적이군요. 네. 예. 자, 국제뉴스 한 가지 살펴보죠. 미국의 CIA가 해외 반군을 지원한 작전이 실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 과거에 쿠바나 니카라과 같은 나라들에 들어선 좌파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CIA가 그 나라에 반군을 지원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947년 CIA 창설 이후에 해외 반군을 지원한 사례를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 실패했다는 결론을 CIA가 스스로 내렸습니다. CIA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년쯤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수요일자로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성공 사례는 전혀 없었던 겁니까? 예, 예외적으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길게 보면 더 큰 화를 입은 경우였습니다. 네.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소련군과 싸우는 무자히딘,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독립군 같은 건데요. 여기를 CIA가 무기를 지원해서 결국 10년 뒤에 소련이 물러난 경우가 유일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소련과 싸웠던 무자히딘의 핵심 인물이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9.11 테러의 주역을 CIA가 키워준 셈이군요. 그런 셈입니다. 예, 미국의 지원을 받은 미국의 지원이 빈라덴의 손으로 직접 갔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현재도 관론을박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이 아프간의 무자히딘을 지원했다는 것 이것만큼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문제가 뉴욕타임스에서 기사화가 되느냐,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상 때문입니다. 미국은 무슬림 강경 무장 조직 이슬람 국가를 무너뜨리려면 지상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미국을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라크와 시리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런 작전은 사실상 다 실패했다는 것을 알아라. 이게 바로 뉴욕타임스 기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